아, 얘기 나오니까 이거 번했는데 제가 이제 쇼호스트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이제 결혼식 모여가지고 이제 5년 전 얘기예요. 수영아 너 요즘 뭐 하냐? 나 쇼호스트 해. 그래서 주로 어디서 해? 나 강남에서 해.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 또 강남에서 호스트 하네? 그래서 강남 호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그걸 듣고 수혁이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강남에서 진짜로, 호스트를. 진짜로? 근데 최근에 한 5년, 6년 지나서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수혁아 너 아직도 혹시 강남에서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 고민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 법률사무소 은호의 법린이 예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린이 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은호 대표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 사례는요.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회사를 운영하시던 A씨는 몇 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를 정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힘들게 운영했던 회사가 망한 것도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았기도 했고, 심적으로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좀 그동안 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라는 마음에 1년 정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 이외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마음이 좀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고 나온 찰나 가까운 지인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주변에서 이 A씨가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사기를 쳐서 회사가 망했다. 그리고 직원들 급여까지 밀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나는 그런 소문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난 A씨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던 무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친구들, 20년 뒤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 A씨가 배신감에 완전 휩싸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또 어쨌든 이거는 2번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결국 또 정신병원에 가면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아무리 지나도 자기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20년 믿었던 20년 지기 친구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소문의 사람들을 용서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수혁 씨가 봤을 때 이 소문을 냈거나 전파한 사람들은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나요? 집행유예? 왜냐면 어쨌든 뭐 보통 그렇게 세지 않지 않나요? 그게 근데 어떻게 막 글을 막 엄청 써가지고 증거가 남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뭔가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행유예.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래도 벌금형 혹은 징 나올 것 같긴 해요. 징역. 근데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기간 안에 집행유예가 좀 오래 나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게 허위 사실 유포기는 한데 관련된 내용이 이 A 씨가 다시 사회생활을 나오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사기꾼이었고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라는 게 이 사람의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까지 엮인다고 저는 느껴져서 조금 더 처벌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이하 씨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엄청 큰 범죄 같긴 하다. 제가 저기 자리 혹시 있나요? 앞으로의 자리 어떤 혹시 사업을 있나요, 할 수 여기? 없는 그죠. 하긴 그렇죠. 네. 명예훼손이고 허위 사실이고 뭐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있긴 한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는 네. 아니고 네. 명예훼손으로 이걸 그렇죠. 갈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되는군요. 실제 뭐 법령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인가 뭐 그래서 네. 엄청 크게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로 뭐 5년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예훼손인데 그쵸 생각보다 세네요. 근데 엄청 뭐 했으면은 엄청 중대하게 했으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만 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뭐 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가 이제 1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음. 그 사업이 이제 망했다던데 그럼 막 그래 월급도 못 주고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조 위반으로 뭐 이렇게 감옥에 갔나 이러다가 진짜 물론 이제 그 명예훼손적 발언이고 뭐 네. 망했다는 것도 막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 네. 그런 내용 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아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게 소문이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돌았어요. 그게 제가 일하는 거에 관련돼서 들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랑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나는 저 얘기를 들어서 방송에 출연하기로 해놓고 출연 안 아, 했대. 그럴 때 그런 사람이래 라는 소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저의 갑줄이 끊긴 거죠. 이런 걸로는 소송을 걸 수 있을 거예요. 명예훼손이고 네. 뭐 잘못하면 업무방해도 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네. 이게 실제로 연예인들, 뭐 유튜버, BJ 엄청 문제되잖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생명인 사람들한테 이거 꽉 끼먹어가지고 막 영화 잘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로 크게 기사가 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곧 그런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은 기사가 잘 나왔는데 승소한 건 좀 잘 안 나요. 맞아.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명예훼손을 하면은 아무래도 네. 처벌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A 씨의 사례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어쨌든 명예훼손이 됐어요. 근데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 되긴 했어요. 이럴 경우에도 처벌이나 벌금이 그쵸. 센가요? 이제 허위 사실보다는 적죠. 그래도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네네. 그런 나라가 뭐 몇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어쨌든 사실로 명예훼손을 해도 네. 처벌받을 수 있죠. 오. 예를 들어서 예화 네네. 씨가 진짜로 뭐 며칠 안 나왔어. 방송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실이잖아. 네. 얘기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어디든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죠. 궁금한 거 네. 있어요. 이 얘기하다 보면 사실 뭐 그 친구가 뭐 망했대, 폐업했대. 월급도 밀렸을 것 같고 요 정도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추측. 그쵸.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걔가 직원들 임금을 못 준 것 같던데 이게 첫 번째. 그쵸, 두 번째, 그쵸. A가 임금을 안 줬대. 그러니까 두 번째. 그쵸. 세 번째, 임금을 안 주고 사기쳤대.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완전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동등한 취급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을 적시한 거냐 의견의 표명이냐를 이제 따지는데 지금 이제 월급을 안 준 것 같던데 해도 월급을 안 준 것 같다, 월급을 안 줬다는 사실이 이제 포함된 걸로 보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허위 사실로 뭐 되겠지. 근데 이제 그 벌을 주는 정도는 당연히 뒤로 달라요? 갈수록 뭐 더 크겠죠. 더 큰가요? 아니면 판사- 처음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판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전파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유사하다면 가장 크게 이제 허위사실한 벌금 액수가 확정을 지어버린 사람. 더 크겠죠. 그렇구나. 예를 들면 월급이 안 들어온 것 같던데 했더니 월급 안 줬대. 월급도 안 주고 잠수 탔대. 이러면 이제 조개가 된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묶어서 고소고발하면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럼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조금 핫했던 사건인데 이제 어떤 마케팅 업체에서 어떤 식당을 마케팅을 해주기로 하고 좀 뭔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막무가내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마케팅 업체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그래서 좀 갑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입금이 다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점 대표님이 이거를 본인의 SNS 계정에 이런 내용들을 올린 거예요.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이나 안 맞았던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올렸는데 이제 댓글에 이렇게 올리시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꼭 적어놓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으면 괜찮나요?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범죄자들도 우리 다 모자이크 해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수혁 씨가 날 때렸어. 그냥 내가 수혁 씨가 나를 때렸음이라고 써도 나 명예훼손을 걸릴 수도 있어. 그쵸? 그럼 사실이라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브랜드, 이런 마케팅 업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나를 때렸다 이 사람이 어땠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그쵸, 거라서 사실이지 뭐. 공익성을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근데 주가 돼야 되겠지. 아. 네, 그거 뭐 고소하면은 당연히 뭐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이거 이만큼 이거 한 줄 써놨다고 봐주는 건 없겠죠. 우리 연예인들 예를 들면 학폭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제가 고등학교 때 나 때렸다. 근데 그것도 연예인이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되게 다 조심해야겠네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건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법 아닌가라는 그래요? 말을 많이 하죠. 왜냐면 내가 학폭 당했다는 말도 못해 이런 거지. 근데 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런 악용되는 걸 생각하고 낸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맞아.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를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약간 원대한 목적이 있어야 아, 되네. 아. 공익성이 있으려면 그죠? 아 그러네요.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 이런 거 물론 이제 그거 학폭 같은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뭐 저 사람이 나 고등학교 때 때렸어요라는 건 사실 저 사람이 이제 잘 되지 않게 하려는 그쵸. 목적 말고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뭐 고소한다 그러면 이제 뭐 또 댓글이 막 그럼 되나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끼리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은 또 처벌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법원에서 당연히 뭐 생각은 하겠죠. 그거 뭐 그렇죠. 엄청 강하게 처벌하진 않겠지만. 네. 가장 좋은 건 남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게 그쵸. 네. 코트로 잡힐 만한 거 없이. 근데 남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해? 그건 그래요. 강아지. 네.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사실 내가 뭐라고 해서 막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런 건 많이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살다 보니까 뭔가 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아무거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수혁이는 치질이래. 그래서 안 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어디서 개그를 친 거야. 아, 근데 그게 막 돌았어요. 근데 개그를?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야 수혁아 너 치질이야? 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제 제 뭐 엄마가 그걸 들은 거예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수혁이 치질 아닌데 이렇게 대신 고소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아 대신 돼요? 명예훼손은 고소는 할 수 있어요 대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수혁 씨가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제가 고소했어 우리 수혁 씨 그런 말 하다니 근데 수혁 씨가 아니야 괜찮아 하면은 이제 내 고소는 이제 의미 없는 거죠. 내가 괜찮다고. 발행사 네, 불벌죄라고. 타인이 대신 해줄 수가 할 수는 있죠, 있긴 할 수는 하네요. 있죠. 네. 왜냐면 연예인들이 이제 본인이 고소하면 또 그것도 그쵸, 이미지 그쵸.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그건 되게 애매하다. 진짜 개그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했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우리 딸 예쁜데. 다 웃었는데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명예훼손 아니에요? 애매하나 근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고발하더라도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가 좀 그쵸.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명백하게 개그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그런 고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명만이라도 진짜로 믿었어. 그러면은 이제 또 애매한 거죠. 물론 이제 명백한 개그 상황에 하면 넘어가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또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개그는 진짜 개그라고 명백하게 맞아. 얘기를 해줘야지. 개그는 개그라고 오해하지 네. 말자. 여러분 아무리 술자리에 제일 맛있는 안주가 뒷담화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안주거리 삼아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쵸. 남 얘기는 굳이 하지 않는 게 내 건강에도 남에게도 좋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학폭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사례는 질문까지 같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음이 무겁네요. 자, 사례는요. A씨가 보내주셨습니다. A씨의 자녀는 고등학생인데요. 1년 동안 같은 학교 동급생의 4명에게 무려 괴롭힘을 받아오고 있다가 결국 심한 폭행까지 당하게 돼서 전치 8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서 학부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했는데 위원회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가해자 학생 4명 중 1명은 강제 전학을 시키고 나머지 3명은 다시 학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온 기간 그리고 폭행 정도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학폭위의 결정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고 싶은데 처벌도 안 되고 심지어 또 학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 수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가가지고 두들겨 맞았다는 네 거 명한테. 아니에요. 와. 4명한테 받았는데 학폭위가 열렸는데 한 명만 강제 전화를 가고 나머지 3명은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그런 게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3명이 전화를 간 것도 아니고 한 명만 갔어요. 와, 그럼 마음 같아서는 일단 불지르고 싶죠. 학교에다 그냥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러면 변호사님한테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 뭐 신고를 하거나 이게 일단 알아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나머지 3명을 전학을 뭐 보내야죠. 경찰에 신고를 한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일단 불을 지르는 건 안 되고 그렇죠, 안 그쵸, 돼요. 그쵸. 다른 학생도 마음은 다른 그렇죠. 마음만. 학생도 많으니까. 아니 네네. 4명 집에 불을 질러야지 학교에 불을 아, 그렇죠. 오, 현명하시. 맞죠? 불을 지른다면. 네.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제 어쨌든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치 8주면은 꽤 그래도 다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어리니까 뭐 소년법 적용 대상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네. 뭐 신고해가지고 네. 형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또 뭐 학교폭력위원회도 뭐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심판 가고 뭐 행정심판 위에 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법원에 이제 판사가 이거는 잘된 결정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다시 이제 해줄 수 있죠. 다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따로. 그렇죠. 이게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오. 학교에서도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경찰 신고했을 때 그거에서 열린 게 잘못됐다 재판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찰하고는 좀 이제 별도의 이제 절차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폭력이지만 뭐 예를 들면 형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형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애를 때려가지고 전체 네. 8주니까 네. 그쵸. 경찰서에 신고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폭행죄가 되니까요. 그건 이제 별도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안에서는 뭐 재심을 한다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학교폭력위원회에도 어떻게 보면 항소 개념으로 한 그렇죠, 번 더 그렇죠. 할 수 보통 이제 있는. 그런 절차들이 다 안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아마 안내가 나왔을 텐데 뭐 네. 며칠 이내에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번 큰 사안이 결정이 되면 다시 뒤엎기가 조금 어렵지 쉽지 않아요? 않죠. 그래요? 네. 법원도 뭐 1심 하고 나면 2심 뒤엎기가 그렇죠. 어렵고. 네. 왜냐면 1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1심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잘못되지 않으면은 또 1심을 뭐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고. 그럼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요. 이제 어쨌든 좀 더 사안이 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게 좀 더. 그렇죠. 이제 뭐 가해자들이 좀 어려워졌겠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거기서 만약에 경찰이 개입이 되면. 그렇죠. 개입이 돼서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았다. 그럼 그걸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는 행정소송에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이게 형법상으로도 이렇게 큰 죄다.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장난스럽게 한 게 아니다. 처벌을 뭐 예를 들면은 강하게 받았다면은 그 정도의 죄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인정될 수 있겠죠. 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학교는 우리 형법도 그렇고 형법도 이제 뭐 보면은 어떤 형법의 목적이 복수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사회 질서 유지라든지 뭐 교화해서 재범 방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네. 학교폭력위원회도 이제 학교에 있는 거고 뭐 걔들 가해자 애들을 뭐 때렸으니까 복수 이런 거보다는 네. 또 교화해서 교육시키고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게 다시 이제 성실한 뭐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사실 형법이든 학교폭력위원회든 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네, 피해자들은 네. 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다 무기징역 시켜버리고 싶지 그잖아요. 네. 뭐 다 전학시키고 다 퇴학시키고 그러고 그쵸. 싶지만 이제 그런 절차나 법의 목적이 거기 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뭐 오히려 더 많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피해 학생이 다친 게 치료가 되더라도 어쨌든 몸은 다쳤지만 정신적으로 다친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학교에 가는 것조차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어쨌든 간 학생의 의무가 있듯이 학교와 선생님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있겠죠. 네. 거기서 이제 뭐
학교나 선생님의 잘못이 있으면은 이제 뭐 그분들도 뭐 저도 손해배상 의무 정도는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도 네, 학교 네, 차원에서 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해주겠죠. 근데 이제 뭐 오히려 선생님들은 이제 요즘에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해 학생을 지도하다가 오히려 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확률이 더 높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가해 학생 있으면은 앞에 그죠? 엎드려 버쳐놓고 그냥 뭐 엄청 때렸죠. 때렸을 텐데. 그쵸, 그쵸. 요즘에는 네, 그게 그리고 안 이제 되니까. 걔가 정신을 차릴 확률이 이제 높지만 최근에 이제 그렇게 그쵸.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당하고 아. 그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나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뭐 그 학교에 책임을 묻는 건 뭐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학생들의 지도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제 소심해지는 경향이 제가 볼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어도 뭐 그럴 수 것 있지. 같아요. 예, 네. 진짜 막 조심스러우니까. 열정이 네. 넘쳐서 막 이러다가 네, 예를 맞아요. 들면은 애들 지도하다가 이러다가 뭐 민원 한두 번 당하고 이러면은 그쵸. 아무래도 소극적이게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8주 전치잖아요. 그쵸. 이러면 일단 그 뭐 민사든 형사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이제 피해 학생한테 가해자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좀 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집 돈 없다, 뭐 배째인다, 뭐 이럴 수도 어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자면 음. 민사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뭐 배째면은 일단 민사소송은 뭐 할 수 있죠. 와. 근데 이제 진짜 돈이 없다. 네. 그러면 참 어렵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쵸. 그건 첫 넘어갔지. 번째는 아닌 거잖아요. 형사죠, 형사.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음. 소년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갈 수 있죠. 오. 예. 그리고 소년원뿐만 아니고 이제 진짜 뭐 8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 크다. 오. 뭐 이러면은 뭐 교도소 갈 수도 있는 거지. 오, 우와. 치료비도 청구도 되고 교도소도 보낼 수도 있고. 우와. 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소년원 가겠지만. 예. 그렇겠죠. 저는 이거를 꼭 청소년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년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도 안 가봤는데 어, 네. 엄청 힘들다 그러던데. 그렇죠. 소년원도 이게 빨간 줄이 긋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 줄이라는 게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빨간 없고. 줄이 이제 겁을 네. 주려고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어차피 알 수가 없고 아, 그런 예, 거예요? 가족끼리도 알 수가 그러니까 없기 범죄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떼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 면접을 봤는데 네. 얘가 인상이 좀 그래.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거 이제 예를 들면 가져와라 그러면 어. 그것도 불법이에요. 아, 네, 그래서 불법이군요. 네, 불법이구나. 근데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유치원 이런 데는 그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있어요. 필요하죠. 저희도 예를 들면은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되려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그렇죠. 뭐 몇 년간 없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필수적인.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우리한테 뭐 직접적으로 모든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런 범죄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뭔가 내가 요만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가중처벌을 받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학폭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직 3명이 학교에 남아있잖아요. 특수 폭행인데. 그렇죠. 특수폭행. 아직 학교에 그 피해자들이 3명이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기가 저는 너무 싫어요. 싫을걸요. 그쵸. 네. 거기에다가 이런 상황들이 아직 그 3명의 입김이 더 세잖아요. 3명이기 때문에 1대 3이에요. 동네에 소문 다 퍼지면 제 학폭당했대. 제가 이번에 뭐 그랬대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 동네에 못 살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를 펼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전학도 가야 되고 이사를 또 가게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측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우리 민법상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은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볼 때는 이사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학폭을 예를 들면 그 담당하는 판사님들은 학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학폭 많이 해봤는데 야, 이사 가는 사람 너밖에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전문의들 소견을 받는다거나 네. 너무 힘들어한다. 이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그리고 뭐 어떤 교육 전문가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도 뭐 예를 들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 상황이면은 뭐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은 또 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이사비들도 이제 받고 나머지는 또 위자료도 또 받고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맞아. 사실 이제 이런 좀 가해하고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디 뭐 한반을 만들든지 맞아. 학교 하나 만들든지 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사회 인식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특수반 만들자 이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만 네. 피해를 더 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들보다 음. 피해자가. 지금 사례가 일단 맞았잖아요. 네. 8주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 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음. 학폭 피해자도 억울을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부분으로 학폭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말다툼을 했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같이 놀기 싫어했다고 막뭐 상대방 뭐 학폭으로 뭐 신고하고,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 이런 걸로 고소를 하면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학교에 신청 그런 걸 이제 신고하면 네. 학교에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열게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저한테 그런 자문이 들어왔다. 그럼 저조차도 그냥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열어서 또 미던당하고 막 이럴 아. 바에야 열어서 주니어 보고 네. 따져보자. 시민회를 열어가지고 그거 열면 이제 어쨌든 뭐 여러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교육 관련된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아닌 걸 물론 이제 그 조그만한 걸로 이제 신고 당한 애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쵸. 예, 그게 이제 학교 입장에서도 그게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론 이제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로 이래가지고 잘 넘어가면은 그게 제일 좋죠. 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또 음. 화해하고 그러면 제일 좋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이제 폭력 심의회나 위원회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이제 뭔가의 결정이 나거나 처벌 학교 내에서 처벌받게 되면은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고. 아, 그래요? 학생부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밀어가지고 학생부에 기입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가지고 음. 처벌받게 하려고. 애들이 이제 20살도 안 됐고 앞으로 살 날이 뭐 60년 이상 남았는데 그렇죠. 초반에 그거 물론 이제 피해 학생한테는 미안하지. 가해자들은 사과를 잘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좋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해를 네.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만약에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아직 성숙한 어른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빌어야죠 뭐. 맞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그렇게 막 고3쯤 되면은 막 그거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네. 학생부 기입 기간 막 넘기려고 막 이렇게 많이 그래요.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 편법을 쓰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학생부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그건 또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참 이제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법은 뭐 그렇다. 네. 근데 이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복수하고 뭐 우리 형법도 마찬가지고 복수하고 뭐 형법의 피해를 회복해주고 정신적으로 막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목적이 있는 법들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법을 이제 만들기도 사실은 어렵고 법이 그걸까지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학폭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저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그래 그럼 선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뭐 그런 거는 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또 그렇게 해결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오늘은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디서든 악의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례는요,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에게 생긴 일인데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건물주인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리모델링까지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꽤 큰 누수였는지 판매를 하고 있던 전시 제품까지 누수 피해를 입었고 아이고. 이로 인해서 전시와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해주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 건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형태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임대 물건의 하자보수 의무가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있다고 보고 임대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혁 씨가 봤을 때는 네.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건물주로서. 없죠. 일단은 그 뭐 옥상에서 새든 그 위층에서 새든 건물주라고 하면 그 건물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이제 보상을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다만 그렇죠. 저희가 여기만 봤을 때는 네. 뭐 우리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어디를 잘못 뚫었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네.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만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뭐 건물을 뭐 새로 재건축을 하거나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부 인테리어 정도 그쵸. 했을 그 거 정도 아니에요? 했겠죠. 판매를 할 거라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누수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순살 건물. 변호사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 제가 방금 든 사례 내용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임대인은 어쨌든 뭐그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누수가 나서 안 되는 거는 그 이제 사용 수익하는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보수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어쨌든 또 본인 잘못으로 만약에 그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물이 새는 것도 임대인이 이제 잘 해야 되는 건데 예, 잘못해서 뭐 손해 났으면은 그것도 물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누수 사건을 이렇게 몇 번 해보면은 또 이제 임대인들도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건물주고 되게 부자겠지만 이게 한 달 월세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이 우리 사례에서 전자기기가 뭔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면 최고급 노트북 기기 막 쫙 깔아놓고 아니면 뭐 요즘에 막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쫙 깔아놨는데 오. 그 물 들어가서 다 고장 나면은 네. 월세 받는 것보다 손해액이 이제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누수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금액이 되게 커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수혁 씨가 이제 판사여도 월세가 100만 원인데 손해액을 3억 청구하는 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쉽게 이거를 3억 줘라라고 하기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또 월세가 100만 원인데 3억이 이익이 나는 장사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년 만에 오는 폭우가 왔다. 그것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천재지변. 천재지변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 건물이 이제 벽이 있죠. 그 수리하려고 했는데 하필 비가 와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 가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장마철. 우리 네. 여름마다 장마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거부 못 하죠. 그런 경우는 못 하죠. 그쵸. 그렇죠. 장마철은 매년 있는 거기도 그렇죠. 한데. 실제로는 뭐 또 보면은 물론 이제 모르죠. 모르는데 또 이렇게 누수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알면 근데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입증되면 당연히 이제 뭐 받을 수 있을 거고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누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간 사람은 많이 없을 거고. 아니 임대인은 아는 거지. 임대인. 그쵸. 아. 그쵸. 임차인은 계약서 할 때 누수 없으면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계약서 제가 보면은 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계약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인은 약간 아는 것 같지. 그런 계약서를 보면 그죠. 예. 그렇죠. 임대인이 그러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애초에 미리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어쨌든 우리 법상 임대인은 또 이렇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쵸. 그걸 해야 되고. 네, 영업을 하게 해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되면은 손해배상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임차인에게 이제 우리 임대를 놨잖아요. 그럼 영업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누수로 인해 지금 영업을 못 하게 됐으면 이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할 수 있죠. 그 영업 손 손실이라는 걸 근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기 뭐 판매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계들은 못 쓰지만 이거 예를 들면 판매상이니까 네. 딴 데서 가져가지고 팔으면 영업 손실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예, 예. 그럼 종합해보면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판매를 못하게 돼서 그 판매 못하게 된 그 비용도 또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손해가 있으면 해줘야 우리가 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사고 나면 바로 렌트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가는 내가 막
세팅을 해놨는데 네. 못하게 돼서 다른 데서 또 딸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달 동안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상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보증금도 필요할 텐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도 다 그 보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원래 기존에 내던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률적인 원인 없이 그냥 거기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부당 이득이 있다 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내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으면 법원이 또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월세를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네. 뭐 내긴 내야 되겠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누수 있고 하니까 월세를 좀 감액해달라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안 해주면 그것도 또 소송해야 되는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고 음. 가정을 한다면 이제 누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뭐 의자라든지 이런 집기류를 어디에 둘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건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를 미용실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월세 이제 안 준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소송해야 되겠지. 해서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뭐 상수익을 안 했기 때문에 월세를 못 준다. 그리고 애초에 그 원인도 저쪽에 있고. 그렇죠. 그럼 저기는 이제 물건 놔뒀다고 얘기할 텐데 제 생각에는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세는 안 내지 않을까. 혹은 좀 조절을 통해서 감액 정도까지 그치. 갈 수 있다. 그건 이제 뭐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월세를 뭐 까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누수를 수리하는 기간 그런 그건 당연히 빼줘야 될 거고 네. 월세뿐만 아니고 뭐 그동안 며칠 영업 못하면 그런 것도 보상해줘야 될 거고. 그럼 사실상 건물주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좀 손해가 덜. 건물주니까 누수가 안 나게 했어야지. 애초에. 그쵸, 그쵸. 그죠? 누수기 안 나게 하고 빨리 협상을 해서 그쵸. 만약에 뭐 한 1억 정도의 판매액인데 원가는 1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원가가 한 3천이다. 네네. 그러면 네. 우리 그냥 죄송합니다 3천 주고 원가만큼 딱 보상해주고 빨리 다시 뭐 영업 손해 고쳐주던가. 정도 한 5천 해가지고 어. 합의를 보는 게 가장. 그쵸. 합의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죠. 사실 이제 진짜 소송 가면은 임차인은 진짜 이게 다 어쨌든 우리도 예를 들면은 다 손해요. 근데 다른 건물에 가는 거는 사실 이제 뭐 통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묶어가지고 하는 거지. 너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사용수익을 못하면 이사 가는 거 당연히 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통상 손해로 포섭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기면 이제 큰 파산해야 될 수도 있어. 그쵸. 네. 건물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누수 사건이 그게 금액이 생각보다 그러네. 그럼 거기에서 더 얹어서 그게 경매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오. 이 영상을 보는 임대인분들께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라. 근데 그럼 지금은 사업장의 이야기였지만 주택의 경우에 아래층도 위층도 임차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둘 다 한 건물에 각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아래층에 누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위층 임차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위층에? 건물주에게 해야 네. 하나요? 뭐 둘 다 해야지 뭐. 둘 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둘다 저도 예를 들면 제가 네. 위층에 사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밑에 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방수 공사가 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방수공사를 안 했으면 뭐 위층 임대인의 잘못이겠지 당연히. 예, 예. 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임차인의 어떤 실수로 우리 새는 건지 노후돼서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하면은 일단 우리 집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겠지. 네. 누수가 돼서 이거 좀 살기 어렵다. 그럼 일단 네가 사용수익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뭐 임차인이든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겠죠. 예, 예. 근데 통상적으로 그 우리 집에 누수가 있으면 위에 사람이랑 먼저 얘기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쵸, 그쵸. 집주인한테도 얘기하겠지. 서로 사실 이제 듣기는 임대인은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쵸. 그죠. 어. 그냥 근데 얘기를 하면 이런 거 다 보상을 좀 어느 정도 해주나요?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럼 예, 건물주,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건물에 이제 보면 아파트 같은 거 공용 부분에서 어떤 누수가 났다 이러면은 네. 그거는 이제 위층에서 보상해주긴 어렵고. 근데 2층에서 위층에서 어쨌든 뭔가 잘못해서 누수된 거면 그거는 이제 위층에서 해줘야 되죠. 그쵸.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누수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야 되겠죠. 그게 꼭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누수 있는 거 알겠다.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땡큐. 정말 좋은 건물주겠지만 대개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맞아요. 난 몰랐다. 혹은 소송하세요. 소송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거? 네. 일단 전화를 해야지 저희. 아, 네. 그 법률사무소 은호 일단 그치. 전화하셔야 그치. 돼요. 네.
전화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고 뭐 네. 이제 이런 걸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소송을 한다면은 일단 뭐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고 네.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누수 난 거, 손해 난 거 이런 거 뭐 다 이제 해가지고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이런 어쨌든 젖었으면 피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펜이 뭐 한 100만 원 한다고 칠게요.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잖아요. 그럼 원가로 배상을 해줘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샀어. 그러면 내가 산 금액으로 좀 배상. 우리는 산 금액으로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산 그쵸? 거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사람 매매상이면은 뭐 예를 들어 원가가 50만 원이면은 50만 원만 주면은 물건 똑같은 걸 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영업장이었으면 네. 얘를 50만 원에 가지고 와서 70만 원에 파는 제품이었는데 얘를 못 팔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영업 손실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업이익을 그걸 이제 통상손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내 물건은 이만큼이지만 결국은 이거를 며칠 동안 못 팔아가지고 보통 내가 하루에 10개 파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거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0일 동안 100개 못 팔았다. 그럼 20만 원 곱하기 100개 해가지고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다 그쪽에서 그렇죠. 근데 변호사 소송 비용은 그 이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속가에 따라서 네. 뭐 무슨 얼마더라? 아무튼 속가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 이제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은 소송할 때 뭐 저기 다 엄청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면 보통의 임차인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이제 소송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그럴 의논으로 수가 오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저희도 이제 네. 이거는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하실 거면 하고 네네. 왜냐면 이제 다 이겼는데 요만큼 나오면은 어차피 이제 욕을 먹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희 생각에는 요 정도 될 것 같다. 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의논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닌 의무를 다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임차인도 무리한 요구보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해서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수혁 씨한테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수혁 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고백 공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고백 고백 공격이요? 네.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 고백하면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뭐 받아들이는 그런 거 나와서. 아니에요? 수혁 나와! 이런 그러니까 공개 창피 당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네.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고백 공격이라는 것에 대한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2년차 직장인인데요. 같은 동기 중에 본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씨는 고백을 한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서 좀 애매한데 생각해보니까 인사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정도도 했고 대화도 좀 나눠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감은 당연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A씨는 고백을 한 분에게 좋게 봐준 건 고맙지만 나는 너한테 동기 이상의 감정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좋게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안부를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굿모닝, 좋은 아침 이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어요. 점심은 먹었어? 이런 거. 그리고 A씨의 집 근처에 와서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집 근처면 커피 한잔 할래? 뭐 이렇게. 이게 우연인 것처럼 몇 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팀도 아닌데 자꾸 우리 팀 회식에 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을 자꾸 만드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자꾸 겹치니까 A씨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에게 저는 이 사람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네. 근데 인사팀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고백을 애매하죠. 했다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뭐 이렇게 가해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인사이동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좀 예민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예민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곤란하다고 하는데 수혁 씨가 봤을 때는 네. 이 A 씨가 예민한 걸까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자기가 느꼈을 때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정말로 스토킹 범죄 같은 걸까요? 에이, 스토킹 범죄 아니죠, 이거는. 아니, 스토킹 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뭐 밤늦게 당당당 해가지고 사랑해! 나랑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거가 진짜 짜증나는 건지. 에이, 뭐 구몬 이런 거는 뭐 그럼 회사 직장인 동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혁 씨가 어떤 촬영장에 갔는데 거기에 계셨던 어떤 뭐 쇼호스트 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태프분이 누군가? 그 이후로 수영님이 마음에 든다고 수영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영님 오늘 식사하셨어요?를 매일 보내는 거예요. 메일이요? 네. 수영님이 예, 처음엔 좋게 얘기했는데 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일 보내도 사실 그게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이제 관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직장 그쵸, 동료라고 하면 그냥 이 사람 좀 유독 뭐 좀 친절하거나 좀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고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 사실 수혁 씨 좋아해요. 수혁 씨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라고 네, 근데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여자친구가 만약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네. 여자친구가 없더라도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만날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못 끝나는 거니까. 했는데 또 불구하고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괜찮아요 밥 한번 먹어요라는 연락을 계속해요? 네. 근데 부러우신 이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볼 수는 있겠다. 응.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수혁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만났는데 네, 한 번 아니. 만나봤는데 한번 얘기 나눠보고 했는데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어서 아. 그냥 우리는 친구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계속 그렇게 연락을 오면 이거는 수혁 씨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하게 지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계속 괴롭히는 건지. 괴롭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답장 안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이 이제 그 명문이 뭐 의사에 반해서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뭐 접근도 하면 안 되고 뭐 전화도 하면 안 되고 뭐 메시지 보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범죄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걸 뭐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계속 일단 거절을 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싫다고 계속 하는데 실제로 힘들어하고 그러면 뭐 처벌이 될 여지도 있겠죠. 그러면 거절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쵸. 이제는 뭐 옛날처럼 막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네네네. 시절에 안 맞는 이제 속단 거. 10번 찍으면 고소당한다. 2번만 찍어도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거절이라는 게 수혁 씨 말한 것처럼 네. 회사의 동료잖아요,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좀 애매하잖아요. 정확하게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조금 내가 생각해서 우리는 친구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이게 거절의 의사가 되나요? 명확하게 거절인지. 명확하게 해야 뭐 좋겠죠. 그러니까 의사에 반한다는 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안부 인사를 보냈는데 사실 명확하게 뭐 거절하기는 이런 거 보내지 마라고 하기는 좀 뭐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이제 고백 비슷하게 들어오면은 좀 명확하게 해줘야. 명확하게 일적인 연락 외에는 사적인 건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확한 근데 있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있던데 막 이렇게 남자들이 연락하면 여자가 너 연락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그냥 냉정하게 보내더라고요. 그 정도 해주면 뭐 또. 근데 이게 보통은 막 그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여자가 그 여성분이 저를 먼저 좋게 뭐 나한테 웃어줬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장 관리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어장 관리가 사실 뭐 정도의 차이지 좋게 말하면 사회생활이고 안 좋게 말하면 어장 관리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잘 지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나한테 호감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뭐 회사 직장이 뭐 제가 만약에 뭐 잠실 살아요. 근데 잠실 뭐 왔다가 수혁아 너네 집 그 근처인데 뭐 너 뭐해 뭐 할 거 없으면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그럼 우리 집 근처 오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셨을 때 이 사람 나 좋아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장 관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 뭐라고 할 게 없을 텐데 예를 들면 둘 중에 누가 이제 하지 마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면 이제 뭐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의 사람이 중요한. 그러면 저 이거 듣다가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거절 의사를 너 싫어. 더 이상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반복적이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가지고 뭐 범죄가 되기는 뭐 제가 아는 한은 한 번 정도면 경고장을 쓸 수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경고장 경찰에서 이렇게 보내는 건가? 그 스토킹 경고장을 이렇게 그 경고장을 해서 서로한테 보내요. 너 한 번 더 오면 네, 서로한테 그 경고 경고장이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네. 근데 그런 경고처 받잖아요. 그럼 남자든 여자든 그 찌질한 부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웃어줬어요. 어머, 나랑 커피도 한 잔 마셨어요. 어머. 그럴 수 있 응,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댄다고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꼬리 쳤어요. 이런 핑계를 댄다는 근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한테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자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여자가 이제 하지 마, 연락하지 마라고 했으면은 그때부터 남자도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네, 거절의 표현은 언제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가면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어떤 관계가 예를 들면 옛날처럼 관계를 진전하기 이제 어렵고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도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막 연애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몇 번 이제 밥 먹자고 해야 밥 먹는 거잖아. 그렇죠. 한 번도 한 번 하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여러 번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 그럼 시간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그럼 내일은 어떠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요즘에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되는 얘기들이긴 한데 기사에 보면 고백이나 메시지도 안 되니까 부모님 집을 찾아간다든지 부모님 연락처를 부모님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같이 사는 집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막 누구누구 집에 있어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이렇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막 잡아 끌고 이런 약간 이런 강제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잘못됐다고. 그런 거는 좋아하다가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되면 처벌 더 강력하게 받나요? 뭐 예를 들면 강제로 뭐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건적으로 다 폭행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봤을 때 딱 그 오토바이 타고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이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 몇십 년 전의 기억이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고 그 남자든 여자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죠. 그게 예전에는 모르죠. 약간 뭔가 츤데레 상남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공포거든요. 이거 이제 가중처벌이지. 오토바이도 타고 있는데 죽던지 밥을 먹든 뭐 살던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도 이제 모자 캡 뒤로 쓰잖아요. 그때 멋있었으니까 아직도 멋있게 쓰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분들 이제 옛날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나가길래 가방 뺏어가지고 나랑 커피 마시자 뭐 이랬다는 네 그런 저도 아까 그 상담 내용 딱 듣는데 몇 번 안 만나서 호감이 없다고. 근데 몇 번 안 만나도 호감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모르죠. 사람이 잘생기고 하면은 다 호감이 있어. 그때도 뭐 가방 되찾을래 나랑 밥 먹을래 했는데 둘 다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뭔가 러브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요즘에는 세상이 또 흉흉하다 보니까 이게 그쵸.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백 같은 거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막 대부분은 거의 저도 이제 들었지만 거의 이제 뭐 사귀는 단계에서 고백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죠. 예, 고백하고 사귀는 거 아니고. 근데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야. 20대 10대는 다룰 수 있죠. 다른가? 그럼요. 20대 10대 친구들의 연애사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이 범죄가 딱 맞네. 20대들은 예를 들면은 사귈래? 싫어. 그러면 이제 딱 끝인 거지, 그죠? 예. 회사 다니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사내 연애 반대합니다. 사내 연애 안 하는 게 좋은 거. 갑자기. 이런. 사대. 저희 직원들한테도 혹시 사내 연애 은호에 또 사내 연애를 하고 항상 얘기하죠. 계시다면 꼭 비밀로 하세요. 뭘 비밀로 해. 들키지 마세요. 아예 하든 말. 들키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듣네. 네. 좀 정리를 하자면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거절의 의사가 명확해야 되고 또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내 마음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청년들이 자취할 때 임대차 계약 시에 궁금한 사항들이에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나 임대차 사기 예방법은 차후에 좀 다뤄보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그 원상복구 범위일까요? 예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이게 근데 지금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벌써 무서워요. 왜요? 왜? 금액이잖아. 다 돈이잖아. 원상복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상태. 맞아.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들어왔을 상태 혹은 집주인이 허락했던 수리 부분까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랑 상의를 했는데 화장실 문 벽을 칠하는 걸 오케이 했다. 그럼 그건 그대로 두고 가는 거죠. 그 정도. 어쨌든 그 원래 들어왔던 상태대로 해주는 거고 그거보다 더 잘해줄 의무는 없는 거고. 예. 그런데 또 자연스럽게 낡아서 마모된 거는 뭐 이제 괜찮다. 그것까지는 뭐 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애매하다는 게 이제 금액이 커버리면은 판례 갈 텐데 저도 이사할 때 옛날에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그 바닥에 새 집이긴 했어. 가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룻바닥을 긁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생기죠. 그죠. 그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보면 뭐 이걸 몇 장 갈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얼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예를 들면 10장 비용을 줬는데 그 마루고 거의 한 5장 갈기로 하셨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전 이사 나왔는데 이러고 말았는데 나한테 10장 비용 받고 5장만 간 거 같아. 삥땅을 거기서 남겨두셨네. 비상금을 거기서. 그럼 예를 들면 장판에 뭐 살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잖아요. 긁힘이라든지 아니면 벽지가 좀 누래진다든지 이런 것도 원상복구의 대상인가요? 그런 건 이제 아니죠. 아닌데 뭐 아이가 막 낙서를 엄청 했다거나 뭐 이러면은 또 해줘야 될 수 있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강아지가 벽지를 뜯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뜯으면 또 그거는 보상 범위고 그렇죠. 그냥 쓰다가 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누래지고 현상들. 그런 거는 뭐 상관없나 봐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하게 되었는데 거주지 내에 시설 보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범위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뭐 법원에서는 그냥 별 비용이 안 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임차인이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힘든 거는 임대인이 해라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하나 나가는데 임대인 불러서 해달라 뭐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애초에 근데 이 자체가 이제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화장실 뭐 타일 이런 거는요? 하나 깨진 거 말고 한 6장이 뚜뚜뚜뚜뚜 깨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결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인도 집에 있고 제가 볼 때는 타일 이렇게 아저씨들 되게 비싸거든요.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한번 와달라고 하면은. 예.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요. 타일 원가에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건 임대인이에요. 6장 정도 딱 깨지면 그쵸. 임대인. 근데 사실 한 장만 깨져도 그분들은 그냥 왔다 가면 20만 원 받기 때문에 내 실수로 이제 깼다 이러면 이제 뭐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밟았는데 깨졌는데 노후돼서 깨진 거면은 내 잘못은 아니겠지. 그래서 임대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 싶지만 임대인은 네가 깬 거 아니냐라고 또 할 여지도 있고. 모르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두 가지 옵션을 추가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5만 원 미만의 이제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내고 5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낸다라는 조항을 제가 따로 적었어요. 오,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또 어떤 건물주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원래 달려있던 거는 자기가 다 보상을 하고 제가 새로 다는 것들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일러 뭐 이런 거는 임대인한테 보일러, 전화해야죠. 그렇죠. 이런 거는 해야죠. 뭐 소소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하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소송이 걸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상식선에서 판사님들이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구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아예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이나 뭐 전자레인지 아니면 냉장고가 아예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보수하게 되면은 임대인 보수 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왜냐면 풀옵션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간 건데 옵션이 있는 거. 냉장고 고장 나면 풀옵션이 아니.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이 떨어져 버렸다든지 이런 보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치, 그런 건 임대인이 다 해줘야겠죠. 네, 그럼 그렇죠. 임대 물건 중에 하나이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요즘엔 좀 임대인 분들 중에서 이거 다 나가고 나서 이거 뭐 바닥에 끌폈고 뭐 이것도 이랬는데 이거 왜 안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랬는데 이거 안 해주고 나갔으니까 보증금 안 줄 거예요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악덕이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다 안 주면은 그건 이제 문제고, 근데 어느 정도 빼고 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다툼을 해야죠. 물론 이제 다 안 줘도 다툼을 하는데 다 안 주면은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안 주는 금액이 좀 크다. 안 주는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다 못 받았다고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금액이 예를 들면 소소한데 한 2, 3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크다면 큰 금액인가? 네. 그 정도인데 또 임차권 등기까지 하긴 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엔 100만 원이 이제 그 보증금인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이 보수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돈이고 그렇다고 뭐 이걸 소송 걸기엔 좀 작은 금액.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까 그 타일 마룻바닥 그랬을 때 네. 그냥 주고 그냥 와버리잖아. 귀찮으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 소송 가면은 그거 이제 판단 받을 수 있죠. 예, 예. 그죠. 그냥 서로 이런 건 좀 지켜주는 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좀 네. 서로 합의하는 게 제일. 그래. 그래도 최근에 이사 나왔을 때는 그때도 저희가 이제 가구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는지 마룻바닥이 많이 눌렸는데 어차피 갈 거라고 별로 또 그냥 이제 좋은 분들도 네. 당연히 충분히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서로 오케이 하고 넘어가죠. 그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이거는 진짜 있을 만한 거예요. 이사를 오자마자 네. 층간소음이 엄청나는 어. 거예요. 고통스러워. 아침마다 막 도둑도둑 어우. 이랬을 때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위에서 막 그냥 왜냐면 파티야 그냥 계속. 예를 들면 집을 보러 갈 땐 낮에 보러 가잖아요. 근데 밤에 있어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물론 내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래요? 왜냐면은 사용 수익할 의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임대인이. 근데 이거 도저히 사용 수익할 상태가 만약에 아니다 그런 것까지 만약에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법원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싫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너무 시끄럽게 하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하고 뭐 거기다가 네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숨겼고 뭐 이런 식이면 근데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들어보지는 못해가지고. 그쵸.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나는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계약서에 적어놓으면 특약으로. 네. 그게 우리 계약의 중요 부분이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저처럼 뭐 3만 원 이상 이런 거를 하나 적어서 집주인이랑 저랑 둘 다 사인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를 했는데 층간소음이 있을 시 바로 퇴실한 하루에 동의한다. 35dB 이상인 상황이 2번 이상 연출된다.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 월세 안 줄 것 근데 같은데. 그냥 층간소음이 있을 때라고 적으면 안 되는 그쵸, 거고 아무 그쵸. 의미 없는 거. 데시벨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서로 지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하려면 데시벨 측정기를 무슨 뭐 계단에 측정을 딱 박아 놔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딱 이렇게 그게 있으면 데이터를 되겠죠. 쌓아서.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근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면 뭐 그거 하지. 그죠? 한 3개월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그 자료를. 이거는 어쨌든 개인의 견해에 따라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제 개인의 견해고 네. 그렇게 층간소음으로 해지했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쵸. 근데 그게 사실 문제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렇죠. 문제고 사실 아파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 해야 되는 문제고 맞아요. 더 나가면은 이렇게 뭐 나라에서 법을 강화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꼭 그렇게 따지면은 뭐 위층 사람들의 문제냐 하면은 꼭 국가적인 문제도 있죠. 걔네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걸 철저하게 그죠 관리 감독하면은 층간소음 이렇게 안 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될 텐데 그럼 또 분양가도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지만 근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층간소음에 민감한 하시는 분은 특약을 넣으시는 거를 그쵸. 네, 가장 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집 구해 보셨어요? 그럼요. 월세든 전세든 들어갈 때 네. 엄청 인기 많으면 부동산 사장님이 네. 이거 금방 나올 거예요. 가계약금 걸어놓으세요 이러잖아요. 10만 원 걸으라고 네. 하시는데 많이 봤어요. 이거 가계약금 거는 거 효과 있는 건가요? 가격은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네. 가계약금. 일단 예아님 이 가계약금 뭐 계약금이 한 1,000만 원이야. 네. 근데 가계약금 한 50만 원 먼저 넣으래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그럼 제가 먼저 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먼저 홀딩을 하는 거잖아요. 홀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돼?
그쵸. 제가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판매가 된 거지 사실. 그럼 계약이 성사된 건가? 근데 그러게요. 계약이 근데- 성사된 거 아닐까요? 가계약금. 그쵸. 넣었는데? 가계약금은 계약이 거의 반이 성사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집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네. 계약을 못 하겠어. 오. 그러면 50만 원만 아니면 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50만 원만 포기하면 될까? 그럼 그건 미리 여쭤보고 가계약금 넣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 일단 가계약금 빨리 넣으라고 해서 넣는데 안 하면은 취소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하지 않을까요? 50만 원 포기하면? 네. 근데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는 옛날만큼 뭐 애매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가계약금을 두 가지 성질로 이제 보통 보거든요. 뭐 증거금,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찜해놨다 이 정도 네. 증거금 우선 협상자다라는 느낌으로 그게 이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선 협상자라는 느낌으로 한 50만 원 넣어놓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다시 받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거는 그냥 찜해 넣는 비용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약금.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거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놓으면은 뭐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50만 원 정도를 어쨌든 포기하면은 계약은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게 계약금의 일부고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봐버리면은 네. 50만 원을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계약금 1,000만 원을. 아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금 50만 원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도인이 아이고 시세가 올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이 금액으로 안 된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돼? 맞아요. 그게 계약이 성사됐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보면은 그래야 될 수 있고. 그럼 이걸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이라고 계약금이네. 보는. 그러니까 그 가계약금의 성질이 이제 계약금의 일부로서 먼저 들어온 거다. 계약이 근데 제가 이제 집 구하면서 보니까 계약이 성사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떤 계약의 어떤 내용이 특정됐는가가 중요한 건데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 가계금 넣는 순간에 그 계약의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그냥 문자로 다 줘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계약 성립됐다고 봐야 되거든. 네. 저는 실제로 10만 원을 입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됐었으면 제가 그래야 돼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가계약금 정도 포기하면 별말 네. 없이 다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네. 현실 세계에서는 네. 근데 거기서도 누가 문제 삼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계약 해지하자 이제 집값이 올라서 근데 여기는 싫은데 이러면 이제 다툼이 있잖아요. 네. 아니요 나 50만 원 돌려줄게. 그럼 무슨 50만 원이야 말도 안 되지. 계약금의 2배지. 네, 그럼 2천만 원 내야지. 그렇게 하면 재판 가면 이겨요?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럼 저는 10만 원에 그래요? 200배를 이길 받을 수 수도 있었던. 있다. 이길 수도 있다? 그럼 보통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계약금의 일부고 계약이 성사됐다고 보면은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럼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일찍 네. 알았더라면. 이게 가계약금을 넣을 때 계약서를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볼 때는 가계약금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걸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예를 들면 계약 50만 원 보내면은 잘 안 되면 2천만 원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가계약금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계약서도 받고 뭐 그렇게 잘 안 하시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문제가 많지도 않고. 근데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왜냐면 계약이라는 건 일단 성사되면은 네. 뭐 원래는 해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지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계약금이라는 거는 이 계약금의 성질이 내가 그거를 포기하거나 2배를 주면 포기할 수 있는 게 계약금인 거예요. 그 일종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고 계약이 됐고 오. 그러면은 이 계약을 없애려면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둘 다 똑같이 만약에 이 계약이 파기되면 배상을 그만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상관없이. 근데 가계약금 이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가계약 이런 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계약금의 성질이 예를 들면 그냥 증거금일 뿐입니다. 이렇게 네. 뭐 예를 들면 계약이 안 되면 50만 원을 오히려 돌려줍니다. 이렇게 딱 확인이 되고 하면은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 물론 제가 해봐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그럼 여기까지 처음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실생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무작정 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유해드리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은혜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